쉽게 말하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단 끊고 나오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서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빨라요. 8월 끝나요. 끝나요. 이제 4분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면서 참 지난 주말이요? 네. 지난 주말에 뭐가 있었나요? 지난 주말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시작될 딱 그때쯤에 있었군요. 제가 열심히 더 글로벌 라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밤에 또 하잖아요. 라이브로. 근데 어땠어요? 10시 반에서 한 조금 10시 50분까지인가? 그때 딱 멈추고 11시에 라이브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쉽게도. 밤 11시에? 네. 밤 11시에 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네. 미팅이 네. 시작될 무렵에 딱 문을 닫아버려서 아쉬웠다.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전부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럼요. 기대기대. 본방사수 하셨어요? 네. 혹시? 아니요, 못 연설 저 못했죠.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금요일. 11시에 밤 11시. 했고요. 미국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본방사수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워낙 관심이 컸던 그런 미팅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들어요? 그 유튜브에 생중계로 뭐 CNBC라든지 네. 뭐 블룸버그라든지 다 자막이 생중계로 깔려있구나. 장부 보여주고 부장님 얼굴 그 화면을 좀 클로즈업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듣는다고? 어떻게? 그리고 들어, 이게 화상 연설이 시작될 때 그 연설문 전문이 페드 홈페이지에 바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한글로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영어로 올라왔죠.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겠네.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환호하기는 했지만 워낙 지금 시장이 좋아서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금 시장 투자 심리가 좋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많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이후의 시장 반응부터 살펴보면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연설이었다라는 제목과 함께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도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발언 직후에 비트코인이 4,800달러를 돌파했고 또 S&P 500 지수가 연설 도중에 4,503 마디노선을 재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현재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뭔지는 또 언론 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잭슨홀 미팅을 많은 분들이 아셨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언론에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경제 토론회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내 휴양지로 알려진 와이오밍 주에서 그렇죠. 잭슨홀이라는 그 홀이 있대요. 거기에서 열리는 미팅이라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사진으로 나가고 있겠지만 막 산도 있고 목초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를 하고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재무부 장관, 경제 관련된 인사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여름 휴가를 즐기면서 경제나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 등에 대해서 이슈를 토론하고 정리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고요. 꽤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1978년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토론회고요. 사실 1985년도까지는 미국 내 어떤 농업 정책을 다루는 그런 간담회 같은 성격이 거기에 그쳤었는데 1982년에 페드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참석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굵직굵직한 금융, 통화 관련 정책들이 여기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특히나 평균 물가 목표제라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 그때 나온 이제 말이에요, AIT라고 합니다. 그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해서 2%를 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도 그걸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중요한 정책이 거기서 처음 언급이 됐었고요. 원래는 이제 3일 동안 대면 회의로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하루로 줄였어요. 잭슨홀 미팅 발언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연준의 양대 목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듀얼 맨데이트, 지금 시소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물가 안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트레드
최대 고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목표를 Price Stability랑 Maximum Employment 이 두 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왼쪽에 있는 물가 안정에 더 무게중심을 실었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점점 더 이게 고용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가 안정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미국에서는 2%를 타겟으로 맞아요. 잡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 물가를 봤을 때 물가가 2%인 게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수라든지 뭐 신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냐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업률을 이제 완전 고용의 어떤 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실업률을 보통 미국의 경우에는 3에서 5% 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full employment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왜 실업률이 0%가 아니고 3% 정도를 가장 좋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래요? 저 이게 궁금해가지고 경제학 교수님한테만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어요? 네. 취재도 해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에서 5% 근데 실업률이 0%면 제일 좋지 않나? 했더니 항상 이제 투자나 어떤 고용을 할 때 예비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0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보충치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0%는 최저 목표치가 아니고 3에서 5%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3.5%를 가장 완전 고용의 수치로 담고 있기 때문에 0%가 제일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투자를 할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알 같은 정보를. 그렇죠. 아니 그 뭐 교수님이 본인 근방에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연락하면 저는 교수님. 예, 저는 그런 분이 안 계셔갖고 물어볼 데가 없어 저는. 이게, 물어볼 때 네, 계시죠? 있잖아요. 뭐 여기 저기 주변에 그러니까 그렇죠. 난 없어요. 난 내가 찾아야 돼. 제가 직접 물어보는 분 교수님이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잖아요. 하여간 좋은 얘기 하셨고 근데 어쨌거나 그 3%가 그 과거 팬데믹 이전의 수치였잖아요. 그렇게 가까워지면 어쨌거나 고용이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2013년에 그 테이퍼는 얘기할 당시에 초기에 얘기할 때 그때 실업률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얼마였습니까? 해퍼링 얘기할게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잘라줘서 이런 아이도 너무 예전에 능동하셔갖고 그때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항상 그때마다 보는 건데 그때 7.5%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네, 높은데 빠르게 감소하는 실업률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다르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그때 3.5%가 이제 최저로 맞아요. 실업률 최저였죠. 최저로 맞아요. 네. 완전 고용이다.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14%까지 그랬네, 실업률이 14.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달 수치 기준으로 5.4%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생각했던 그 3.5%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아직 완전 고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 맨데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네, 바로, 할게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네, 왜죠? 양적 완화를 축소하다 보면은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좀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고 이러면 주식 시장에도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주식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게 다른 매파 연준 위원들,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의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연내 테이퍼링 시사를 하기는 했지만 좀 온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그 매파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를 연준 위원들별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스펙트럼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니애폴리스의 카시카리 총재부터 시작을 해서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까지 가장 매파적인 지금 위원들이 마지막에 빨간색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카플란 총재, 댈러스 연은 총재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 이번 잭슨홀 미팅을 주재하는 캔자스 시티의 조지 총재 등 매파 인사들이 이 잭슨홀 미팅 전에 정말 여러 가지 호키시한 발언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줬었는데 마지막 주자였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이 매파적인 인사들보다는 좀 온건했다, 비둘기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월이 우선은 테이퍼링 시기를 연내로 좀 넉넉하게 잡았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리고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규모로 축소를 할 것인가, 뭐 국채나 MBS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축소를 할 것인가 아직 정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테이퍼링을 던져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앞서 이제 양대 목표에 대해서 물가 안정과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퍼링 조건으로 물가는 2%를 넘었죠. 우선 지금 넘었으니까 충족이 됐지만 이 완전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5.4%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3.5%까지 내려갈 것이 많기 때문에 테이퍼링 조건을 이 고용은 아직은 충족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한 점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더 좋은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금리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기와 속도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테이퍼링에 대한 조건보다 더 까다롭게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잣대를 들이댈 거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연내 실시를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걸 언급을 하지 않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환호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서 시장이 그래도 안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와 구분지어서 금리 인상은 아마 내년쯤에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갭 차이가 9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에는 실시를 해야 그 완만한 갭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IB들이 테이퍼링 시점을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선 골드만삭스가 FMC가 아마 9월 F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하고 11월에 테이퍼링 일정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11월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을 기존의 한 20% 수준에서 45%로 올려 잡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발언을 살펴본다면 11월에 FMC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1월 중순에 아마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고용 수치가 이번 주에 이제 여러 발표가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고용 수치에 또 따라서 테이퍼링이 연내 시점이 좀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기에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 아마 투자하는 분들에서는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잘 가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사례랑 비교해서 과연 이번 테이퍼링 시점에서 테이퍼 톨러런트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에도 견딜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 또 기사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종목이 나왔어요? 종목도 나오고 섹터도 나오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테이퍼링은 곧 사실 경기 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이나 여행주, 철강 업체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014년에 그러니까 2013년에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2014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2014년 테이퍼링 시행 이후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알래스카 항공, 유니언 퍼시픽 등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잖아요.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면.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 이전에 테이퍼링 실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 이제 테이퍼링을 발표를 처음 연준에서 했는데 그 하반기에 가장 잘 나갔던 섹터, 그러니까 테이퍼링 발언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잘 갔던 섹터가 자재, 매터리얼스랑 산업주, 그리고 기술주 이 세 가지 섹터가 가장 흐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주가 이제 2021년에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 당파적인 인프라. 그것 때문에 이제 산업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특징적인 두 가지 종목을 이제 CNBC에서 제시를 했는데 뉴코
뉴코 그리고 철강 클리브랜드 업체. 클리프 둘 다 이제 철강 관련 네, 둘 다, 업체죠. 예, 맞아요. 그 중에서도 아마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더 많이 알려진 게 CLF라고 하는 이 클리브랜드 클리프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상당히 이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샀다는 얘기요, 지켜봤다는 얘기요.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구경만 했다는 얘기네. 네. 아 근데 굉장히 예리한 그러니까. 질문하셔서 당황했어요. 예, 저는 지켜봤다는 거 노코멘트입니다. 이 철광주인데 철광석 공급하는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인프라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24달러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난해에만 3배가 올랐죠. 1년 동안에 약 3배가 올랐고 지인이 샀을 때보다는 한 5배, 6배가 오른. 어떤 지인인지 참.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심하기는 했지만 그 공포가 우리가 상상했던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인상만 아니면 된다. 테이퍼링까지는 용인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에도 무섭지 않을 종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인프라 관련주나 아니면 철광석 이런 뭐 뉴코라든지 클리브랜드 클리프, CLF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럴 때는 또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투자 포트폴리오 현명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마무리하기 전에 네네. 그래도 간단하게 하나 조금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이미 다 하나하나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걸 유기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9월, 10월에 나오는 고용지표나 어떤 경제지표 같은 그런 걸 보고 중요하죠. 11월부터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점이 될 거다. 근데 이 고용지표라는 게 우리가 그 미국에 지원금 해줬었잖아요, 주마다. 근데 그게 9월에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지원금이 떨어지니까 여태까지는 일을 안 해도 그런 지원금 받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직업 전선에 뛰어들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일자리는 있는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임금 인상이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이랑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이나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임금 인상이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과도하게 이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 그리고 뭐 실업률, 고용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 잘해주셨네. 그러니까, 아니 아마 앞으로 향후 방향. 왜냐면 이런 내용들은 굳이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약간 시사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확히 잘 보신 것 같고요. 근데 상당히 좀 이 정곡을 잘 찌른 것 같아요. 네. 테이퍼링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별개로 아니다. 본다. 그렇죠. 약간 좀 말이 좀 굉장히 그죠? 상당히 좀 저는 들으면서 이건 뭐지 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었나. 그 정도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단 끊고 나오겠다. 잠깐만요. 그 들어온 얘기 같은 얘기할게요. 그거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그래서 테이퍼링이 원래 수도꼭지를 이렇게 네.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끊고 나온다는 그 거예요. 얘기를. 쉽지 않은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건강상 그렇게 안 하겠죠. 아니 뭐 그런 예, 꼭 그런 게 그런 아니라 예시가 휴지를 끊고 나오겠다. 그러겠습니까? 네.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제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또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진짜 미국 주식 이야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